메타버스 시대의 중추 NFT 시장 속에서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워크숍에 참여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워크숍의 제안자 및 사회자인 청년 인터넷 거버넌스 모임 보야지의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세션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90분간 진행되며 현장 참여와 유튜브 중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총 6분의 전문가 패널분들과 NFT 기술의 소개부터 법률 관계, 시장의 미래까지 이야기할 세션이 되겠습니다. 세션 구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분의 전문가 패널분들이 4개의 쟁점에 대해 10분에서 15분 정도 발제를 진행하시고 그 이후 2분의 토론자 패널분들이 참여하셔서 질문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패널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자유롭게 자유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패널분들 소개에 앞서 4개의 쟁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NFT 기술은 무엇이며 국내외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2번, 산업계에서는 NFT 기술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3번, 현재 국내의 법체계에 대해서 NFT 기술을 이용해 고유한 재화를 거래한 소비자는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없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이나 법적 조정 방향은 있는가? 4번, 소비자들이 적절한 정보를 얻고 올바르게 소비할 수 있도록 NFT 거래 시장은 어떤 체계를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해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성준 교수님 1번 쟁점 발제자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NFT 콘텐츠협회 미디어 분과에서 배운철 위원장님 2번 쟁점 발제자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과강에서 예자선 변호사님 3번 쟁점 발제자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에서 정영훈 책임 연구원님 4번 쟁점 발제자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최은창 편집위원님 토론자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참여 패널분도 계시는데요. 유니스트에서 심준보 학부생님 온라인에서 토론자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패널로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인 기회에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제 및 토론하실 때 시간 준수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을 제안한 이유는 2020년 말부터 한국에서도 NFT 기술과 거래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많이 노출되었는데요. 그에 반면 규제 행방이나 권리 관계에 대한 논의는 일반 이용자들에게 크게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NFT 기술로 만들어진 창작물들을 거래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보호 체계 혹은 법률 관계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워크숍에서 이 NFT 기술을 통한 거래에서의 법적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 모두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님들과 함께 논의해보고 거버넌스 협의를 통해 적절한 법적 기준, 시장의 미래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혹시 있을 혼란에 대해 미리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제 오프닝을 마치겠고요. 바로 쟁점 1번 발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교수님 발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쓰고 하는 거고요. 그래요. 네, 안 보이네. 반갑습니다. 하여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의 박성준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사실은 이런 거를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고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저한테 주어진 쟁점이 NFT 기술은 무엇이며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건데 저는 왜 이렇게 NFT 기술에 관심을 갖는지 잘 모르겠어요. NFT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암호화 중에 그냥 원 오브 댐입니다. 그게 이제 요새 뭐 NFT라는 게 유일성이라든지 대체 불가능 자산의 디지털 자산의 관점에서 요즘 조금 뜨는 관점인데 저는 아주 제너럴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거고 오늘 얘기하는 논제의 저는 그 방향이 저희는 지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 아니라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면은 한국 블록체인 거버넌스 포럼을 빨리 설립해가지고 블록체인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가 빨리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저희는 지금 새로운 세상에 대한 논쟁을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니 새로운 경제가 있는 거고 그 경제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경제 그리고 암호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경제에서의 부의 원천이 뭐냐? 그럼 새로운 부의 원천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가상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자산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 및 정의가 분명히 학술적으로 있는데 블록체인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NFT라는 거는 그 암호화폐의 그 하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 오브 댐일 뿐입니다. 근데 어느 곳에 가서 토론하든 뭘 하든 각자 자기들의 블록체인과 자기들의 암호화폐를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대상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이 생산성 있고 효율성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항상 먼저 얘기하는 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먼저 우리 합의를 하자. 그리고 그 합의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학술적인 정의에 의해서 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의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가지고 한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술적인 정의는 그냥 컴퓨터예요. 걔도. 여러분 인공지능이 뭔가요? 걔도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도 컴퓨터고 현재 인류는 컴퓨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컴퓨터라는 거를 꼭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생긴 컴퓨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컴퓨터라는 걸 이해시키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블록체인은 컴퓨터라는 걸 꼭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제2의 인터넷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게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저기 하나의 컴퓨터처럼 동작하게 하는 가상 컴퓨터 기술이 블록체인이고요. 블록체인의 정의가 컴퓨터이자 제2의 인터넷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에서도 인지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블록체인을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제2의 인터넷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정부에서도 스스로 제2의 인터넷이라고 얘기한다는 걸 꼭 좀 알려드리고요.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 컴퓨터를 우리가 왜 개발하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왜 하죠? 왜 나라에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국민들 세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공지능 컴퓨터나 양자 컴퓨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현재 컴퓨터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인공지능 컴퓨터나 양자 컴퓨터가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블록체인 컴퓨터를 왜 해야 되는가? 블록체인 자체 기술의 중요성도 있지만은 블록체인 컴퓨터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블록체인 컴퓨터의 비전과 목표겠죠. 우리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블록체인 컴퓨터가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정책이 나오고 법이 나오고 제도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블록체인 컴퓨터에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암호화폐 발행 기능, 스마트 계약 기능, 디지털 자산 기능, 다오라는 게 우리가 블록체인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저 4가지 기능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컴퓨터는 정보를 다룹니다. 데이터를 다루고요. 블록체인은 정보나 데이터를 다루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여기서 얘기하는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컴퓨터입니다. 아마 오늘의 논쟁의 대부분은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체계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거에 대한 사고의 혁신이 없으면은 블록체인을 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한 어떤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 사용자로서 활동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왼쪽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사용자, 이용자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사실 보면 병원에 가서 여러분은 환자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가만히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현재 세상에서 어떠한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플랫폼이나 예를 들어 병원을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사용하는 모든 활동들은요. 컴퓨터의 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사용자, 이용자가 아니고 환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뭐냐? 데이터 생성자들입니다. 여러분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4차 산업혁명의 원인으로 하면서 데이터라고 얘기하면서 그 데이터들, 빅데이터 누가 생성하느냐? 우리입니다. 소비자들. 우리 소비자나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그 어떠한 4차 산업혁명 서비스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데이터가 바로 우리가 생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생성한, 우리가 생성한 그 데이터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데이터 생성자가 아니라 가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사람들이 우리 소비자고 우리입니다. 블록체인은 바로 조고, 우리가 생성한 가치 있는 데이터에 자산화시켜서 여러분에게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떤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용하고 사용하는 수동적 사고에서 나는 그 플랫폼을 위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그 데이터를 내가 생성한 데이터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디지털 자산이다. 그렇다면 그 플랫폼은 우리에게 소비자들에게 그 가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줘야죠. 우리는 사실은요 수없이 많은 가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그러고 제가 여러분께 하두를 던지는 겁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생성한 그 디지털 자산의 주인이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블록체인은요 디지털 자산을 생성한 소유자에게 그 자산을 돌려주고 싶은 게 그게 블록체인 컴퓨터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위한 경제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컴퓨터에는 정보나 파일이라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블록체인 컴퓨터는 우리가 생성한 자산을 디지털 자산이라고 등록을 시켜주고요. 소유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자산은 소유권이 들어가야 되죠. 그 디지털 자산을 우리가 경제활동에서 사고팔려고 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을 만드는 거. 그게 블록체인 컴퓨터의 목표고요. 우리를 위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스마트 생태계의 경제 생태계입니다. 인터넷 경제라고 하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컴퓨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블록체인도 제가 컴퓨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죠. 기존의 컴퓨터랑. 어쨌든 얘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있는 거고요. 얘도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얘도 서비스를 만들 겁니다. 그걸 대비라고 부릅니다. 대비라는 게 D자가 앞에 있는 게 디센트럴라이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인터넷 경제 세상에서 현재는 블록체인 경제 세상, 암호 경제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저희들은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제가 오늘 토론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경험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암호화폐는 제가 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NFT 말씀드리면 NFT는요 이더리움에서 그 암호화폐 발행 기능을 기본 기능을 줬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수많은 암호화폐 발행 프로토콜 중에 원 오브 댐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토큰이라는 개념이 ERC20이고요. 그 중에 ERC7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토큰의 특성이 우니크하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프로토콜을 준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ERC721도 있지만 ERC115라는 게 새로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떤 유일한 자산 대상을 하나의 NFT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NFT로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토콜에 필요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ERC115라는 걸 만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우리가 NFT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바라보실 때 항상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생태계입니다. 부동산 신용 확인해야 되죠. 주민등록증 저걸 왜 할까요? 여러분 백화점 가서 TV 사실 때 주민등록증 신원 확인하시나요? 왜 부동산은 신원 확인해야 될까요? 과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부동산의 소유 권리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등기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그 사람 건지를 확실히 소유를 증명하고 싶어서 신원 확인을 통해서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이 부동산이 이 사람 거라는 거를 우리는 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제하겠죠. 금융 생태계 통해서 피지를 하든지 결제를 하겠죠. 그리고 거래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산 부동산이 내 거라는 걸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라는 걸 합니다. 즉 현재 부동산 생태계는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으로 오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의 특성상 NFT의 특성상 어떤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이 보장해 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NFT로 토큰하는 순간 어떤 생태계 혁신이 일어나냐면요. 신원 확인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블록체인에서 그 역할을 해주니까요.
저 5가지 프로세스가 부동산 토큰 생태계를 허용을 해주신다면은 원 프로세스로 됩니다. 이러한 자산 생태계 혁신이 일어나는 거, 이게 블록체인의 목적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피지컬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저희 같이 연배가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 진흥이라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1999년대 인터넷 진흥이 일어났었죠. 그때 인터넷이 생기고 인터넷 경제가 창출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봤습니다. 경험을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는 IT 강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IT 인프라 강국이에요. 우리가 인프라를 왜 깔죠? 우리가 인터넷을 왜 진행했을까요? 인터넷에 기반한 인터넷 경제에서 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 강국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없이 세계적인 회사들은 다 인터넷 관련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베스트 10 안에 드는 거 있나요? 그 훌륭한 IT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왜 세계적인 IT 기업은 없을까요? 그게 규제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배워야 됩니다. 옛날에 피지컬한 세계에서 인터넷 세계로 가는 그 변화 속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걸 했을까요? 아마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도 그 와중에 일어났던 겁니다. 피지컬한 세상에서 인터넷 세상이 됐을 때 인터넷 세상의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될까?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피지컬에서는 개인정보 명예훼손이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이라는 게 뭘까? 제가 아는 바는 아직도 확립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확립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뱅킹 쉽게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뱅킹 할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인터넷 뱅킹이 정책법 제대로 됐을 때 3년이 걸립니다. 그때도 수없이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 블록체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 이것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피지컬 세상에서 인터넷으로 왔을 때 소비자 보호라는 걸 우리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거기서 우리가 소비자 보호제도가 생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세상의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블록체인 세상의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블록체인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라는 거를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는 예측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그걸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오늘 쟁점 1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쟁점 1번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쟁점 2번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 NFT 콘텐츠협회 배운철 미디어분과위원장입니다. 오늘 큰 주제가 이제 메타버스 시대의 중추 NFT 시장 속에서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제안을 받고 우리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어쨌든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긴 해야 돼서 쭉 내용들 우리 제안하신 이재영 제안자의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NFT가 메타버스 시대의 중추가 될 거라는 전제가 좀 있는 거죠. 거기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고 그 속에서 이제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도 되게 관심이 많죠.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는 용어의 선택이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NFT를 구매하는 사람들을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를 수 있는데 구매자라고 부르는 단순히 구매 행위를 한 사람을 보는 거. 그리고 어제 저희 협회에서 행사에서는 그걸 이제 구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보유자라는 의미를 또 써요. 왜냐하면 에어드랍을 받으면 구매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가 보유는 할 수 있죠. 그 보유자라는 게 있고 여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상거래에서의 소비자라는 개념으로 소비자가 되어 있는데 이제 소비자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소비자의 어떤 키워드에 우리가 이제 좀 매몰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가까이서 할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전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율을 좀 많이 하고 오는 편인데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제안했던 이재영 제안자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뭐 우려라든지
어떤 걱정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요청 주신 발제 주제가 산업계에서는 NFT 기술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NFT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고 블록체인 시장도 앞서 이제 박 교수님 얘기해 주셨지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오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편향과 편견 또는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위험 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오늘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발표하는 내용 중에 써놓은 중에 이제 제안자의 제안 내용들을 일부 인용해서 풀어가는 부분들은 어떤 뭐 이렇게 비난의 목적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접근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하나의 이제 예로 드는 것이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시면 이제 산업계에서는 NFT 기술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인데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 없이 그냥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 무엇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러면 무엇에 대한 정의가 먼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바로 미칠 영향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거 없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막연하다는 거에 대한 의미고요. 전체 주제가 이제 소비자 보호 관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소비자라고 하는 용어 선택이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적절한가라는 부분들에서 저는 여러 가지 형태에서는 구매 행위가 있을 경우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구매 행위가 있을 때는 구매자가 될 것이고 그걸 그냥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일 때는 그냥 보유자라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NFT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우리가 용어 선택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좀 확장해서 좀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서 보면 뭐냐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NFT 기술은 마치 암호화폐 시장의 시장적 가치를 입증시켜줄 기술인 양 언급된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제가 2020년 말부터 한 4분기부터 NFT 시장 집중적으로 보고 작년 3월하고 5월에 관련된 보고서 내고 5월달에 행사하고 하반기에 한국 NFT 콘텐츠 협회를 만드는 부분에 제가 참여하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뭐 몇십 군데의 미디어와 함께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에서도 NFT가 암호화폐 시장의 시장적 가치를 입증시켜주는 기술이라고 언급되거나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NFT가 암호화폐의 시장적 가치를 입증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제안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해는 해요. 어떤 의미로 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거버넌스 포럼에서 문제 정의를 접근할 때에는 명확한 출처를 가지고 있거나 명확한 정의를 기준으로 이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각자가 생각하는 오해의 범주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의 시장적 가치를 입증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만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설명드리셨 것처럼 화폐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수용되는가? 우리 법정화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법정화폐 이외에도 카카오페이도 쓰고 네이버페이도 쓰고 제로페이도 쓰고 여러 가지 페이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단 한 번도 실체를 보신 적이 없는데도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화폐라는 것의 기본적인 것들은 그 공동체가 합의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주면 그 사람이 받아서 그 다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공동체 내에서 합의가 되면 화폐적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많은 암호화폐들이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 화폐의 가치에 합의하지 않는 사람은 구매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하지 않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화폐라는 개념들은 그러한데 우리가 그동안 암호화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실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NFT는 어떤 실체를 가진 오프라인이든 물리적 실체를 가졌든 디지털 실체를 가졌든 실체를 가진 자산을 창작자를 증명하고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로 등장했기 때문에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창작자를 찾아내고 원본을 증명하기 어려웠던 그런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증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으로써 거래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업계에서는 NFT를 바라볼 때 창작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이거 생산해내고 창작하는 관점, 하나의 관점이 있고, 그걸 구매하는 소비의 관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소비자 보호 관점이니까 제가 소비의 관점에서는 얘기를 해보면, NFT를 구매하는 사람들 구매 결정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묻지마 아니면 그냥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수집형이 있어요. 컬렉터블이라는 건데, 우리가 미술품을 수집하거나 어떤 희귀품을 수집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욕망과 욕구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NFT 자체가 나는 내가 그거 가지고 싶어. 이거 컬렉터블 시장이 이미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있는 시장이 디지털로 와 있어서 NFT가 되어 있는 거 너무 잘 아는 시장이죠. 우리 주변에는 아주 특별한 것들을 막 집중해서 집요하게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가치를 동의하지만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걸 수집을 안 하는 거죠. NFT 시장도 그렇게 수집형 시장에서 내가 수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나는 사지 않지만 그것을 사는 사람이 뭔가 불완전하고 불합리하고 무모한 결정을 했다라고 판단하거나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투자형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지금 이걸 투자하고 나면 비싼 가격에 나중에 팔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죠. 이 암호화폐에서 암호화폐 산 다음에 암호화폐 가치가 오르면 다시 팔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투자형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 투자형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투자형에 대한 부분들은 주식시장으로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의 주식이 지금 샀어요. 여러분 사는 이유는 이 회사가 미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회사의 직원, 사업 모델, 그리고 매출, 기술력 등등을 보고 구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매했다고 그 회사 주식이 또 오르나요?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한테나 물어보면 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유명 작가예요, 어떤 장르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의사결정으로 투자를 하고 구매를 합니다. 투자형에는 물론 주식 투자도 옆에서 야 이거 괜찮으니까 사 하면 친구 따라서 사서 묻지마 투자하는 경우 있죠. 되게 위험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데 NFT를 야 이 프로젝트 되게 좋은 프로젝트야 이거 사 해서 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주식 사는 거랑 NFT 사는 거랑 두 사람이, NFT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어떤 뭐라 그럴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냐, NFT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 시장이 투자라는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뭐 NFT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잠재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잘못된 시각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멤버십형입니다. NFT를 구매한 것을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NFT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라는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오프라인 시장에 있는 비즈니스랑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르니까, 내가 어떤 디지털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걔가 그대로 가치를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PFP를 기본으로 하는 멤버십형이 만들어집니다. 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 메타버스에 와서 이거 가진 사람들끼리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거고, 향후에는 이게 하나 입장권이나 티켓처럼 작동을 해요. 콘서트를 하기 전에 입장 티켓을 NFT로 발행을 하고 그 NFT 티켓을 가진 사람이 온라인에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곧 만들어낼 겁니다. 이런 입장권이나 출입증과 같은 역할.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씬들에서 멤버십과 커뮤니티의 소속감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엔터 시장에서 팬덤이라는 게 만들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에서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시장들이에요. 그래서 BAYC 가지고 있는 사람들, 크립토 펑크 가지고 있는 사람들, 메타콩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뭔가 더 친한 느낌을 가지고, 이런 커뮤니티의 소속감들이 생기는 것은 암호화폐의 가치가 커뮤니티의 합의에 의해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 씬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 이외에 이제 뭐 자산 유동화를 위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게임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는 P2E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NFT를 가지고 있으면서 디파이처럼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NFT파이라든지 등등의 상품들이 NFT를 소유한 사람들의 가치를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보는 부분들하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이 NFT 시장에서만 발현되고 발견되는 독특한 현상이거나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 그리고 제한제가 마지막에 이제 주장하고 있는 부분 중에 용어가 이 시장이 불완전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에 따른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완전하다는 것은 무슨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NFT는 뭐가 빠졌으니까 불완전하다고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주식시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NFT 시장이 아주 유독 독특하고 특별한 시장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있는 시장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하지 않다. 그리고 그게 새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벌어지는 창작과 거래와 소유와 또 투자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들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과 다르지 않고, 다만 거래를 하기 힘들었던 디지털 콘텐츠를 거래를 하게 만들어주는 매우 유망한 기술이고 전 산업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 발제 내용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토론 시간에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배운철 위원장님의 2번 쟁점 발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 쟁점 발제 예자선 변호사님의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광야 예자선 변호사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NFT 소유자 보호 중에서 제도 측면입니다. 근데 제도는 기술 서비스를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설명할 게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네. 보통 이 주제는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좋은 기술이고 산업이 발전해야 되는데 좀 일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니까 우리가 제도를 잘 만들어 봐야 된다. 이런 서사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세미나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이 무슨 말을 하면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납득이 돼야 되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먼저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들어보면 결국 사업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하는 마케팅입니다.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어린애들까지 NFT를 많이 거래하는 그런 시대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NFT와 가상자산 판매가 수익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꿈꾸는 대로 메타버스 시대가 올까요?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와 현재를 봐야겠죠. 지금 가상자산 그 주제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2017년 전부터 들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제를 한다, 금융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 나오고 P2E, NFT 이렇게 확장되면서 마케팅의 중심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된다고 했던 것 중에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새로운 용어만 계속 나오고 왜 그게 안 되고 있는지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그 사이에 문제는 코인은 계속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실 저희가 오늘 여기 모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냐? 사업자들은 당연히 유리한 얘기만 하는데 뭔지 파악을 하려면 사업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아니라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나, 이게 돈을 어떻게 버는 건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소유자나 투자자 보호라는 것도 다 여러분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걸 샀다는 걸 전제로 해요. 사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도 이걸 소유관계, 투자관계, 이용관계를 같이 보고 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슨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성 담보 수단을 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NFT는 지금 뭐 재미나 예술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업자한테는 사업이겠죠. 이 사업은 NFT를 살 때 코인으로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NFT를 발행하고 거래하는 기록을 블록체인에 하는 때 그 코인을 사용하게 돼요. 즉 NFT가 코인의 사용처가 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그 코인의 가격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할 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NFT를 만들어서 팔거나 중개하는 거. 두 번째는 그 NFT 거래에 쓰이는 플랫폼 코인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이분들은 모두 결국에는 코인을 받아서 그 코인을 거래소에 팔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모든 돈이 투자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데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코인을 받아서 그걸로 그걸 파는 게 아니에요. 코인을 원래 많이 찍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파는 겁니다. 지금 제가 2페이지 가장 중요한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코인이라는 게 정보를 저장된 전산 코드잖아요. 그 전산 코드 안에 수량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그걸로 몇 개를 주고받았다는 거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이 블록체인입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가 같은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걸 같이 저장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에 참여하는 방식은 그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지갑 프로그램에서 내려오는 거래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어요. 이걸 모아서 블록을 만들면 되는 건데요. 아무나 참여하다 보니까 블록을 확정하는 규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블록에 해시 퍼즐을 붙여서 그걸 풀면 블록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보상을 주는 게 채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 전산 코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더리움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ERC 시리즈라고 불리는 간단한 표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자기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발행 기록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그 전산 코드를 기록을 해줘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코인을 발행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코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더는 대박이 났죠. 왜냐하면 실제 수요도 있고 그걸로 관심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 채굴이라는 게 문제잖아요. 1등을 정하기 위해서 해시 퍼즐을 푸는데 서로 설비 경쟁을 막 붙이다 보니까 전력을 너무 많이 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블록을 만들 블록 프로듀서를 투표를 통해 정해자. 채굴하지 말고. 그 다음에 더 발전된 거는 발전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나중에 나온 거는 가버넌스 파트너라고 해서 아무나 참여하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기록해 주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분 증명 그 다음에 가버넌스 파트너 이렇게 해서 나왔죠. 클레이튼 같은 거 요즘 나온 거는 다 가버넌스 파트너들이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코인의 종류는 플랫폼 코인, 알트 코인 두 가지가 있고 기록하는 방식은 그렇게 있는 거죠. 채굴, 투표 방식, 가버넌스 파트너가 하는 거. 그러면 블록체인은 이해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해를 하신 블록체인과 코인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뭐 처리 속도 뭐 이런 거, 데이터 블록 크기 뭐 이런 거요. 그런 건 다 수단적인 거잖아요. 코인을 누가 가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은 딱 처음에 50비트코인만 처음 발행하고 나머지는 다 채굴을 통해서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코인의 소유 관계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나름 경쟁에 의해서 돌아가는 탈중앙화 방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채굴 방식이긴 한데 자기가 맨 처음에 잔뜩 발행해 놓고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은 채굴이라는 게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 자기 앞으로 발행해 놓은 거는 자기가 가지는 거고 그걸 거래를 기록하면서 블록을 생성할 때,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할 때 그 참여자들한테는 신규로 코인을 만들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 신규로 만드는 방식이 채굴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임의로 1년에 몇 %씩 발행을 해서 참여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코인을 그 사업자가 완전히 통제하게 되죠. 초기 발행뿐 아니라 이후에 신규 추가 발행과 배분까지. 그래서 이거를 코인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남의 사업에 대해 투자하는 거다. 그렇죠? 남의 코인 사업에 투자. 즉 타인의 사업에 대한 투자라서 투자 계약 증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서 ERC 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코인은 당연하겠죠. 이거는 다 자기가 만드는 거고요. 이더리움은 약간 지금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채굴이라는 것 빼고는 전부 이더리움 재단에서 통제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더리움 재단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 아닌가? 그래서 SEC에서는 그냥 에이 뭐 이것까지는 증권 아니라고 하자라고 했죠. 근데 이건 아직 증권이라고 주장한 사람 많습니다.
그다음에 사례를 볼게요. 여러분 그 클레이튼 있잖아요. 카카오에서 하는 거기 여러 프로젝트가 돌아가요. 프로젝트를 돌린다는 건 뭐죠? 자기 코인을 팔면서 이제 클레이를 받아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죠. 그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뭐 소송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걸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업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블록체인은 그 거래할 때 계정을 만들 때 익명으로 해서 사업자 표시를 정확하게 안 해줘요. 누구한테 소송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클레이튼의 책임론이 막 제기됐죠. 카카오에서 책임져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보를 경락을 받는다고 이렇게 클레이로 모집을 했었죠. 그때 국보 NFT 발행하면서. 그게 뭐죠? 모금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프로젝트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비영리 활동으로 보이고 모금 액수가 도달이 안 됐다 그래서 다시 돌려줬는데 돌려줄 때 뭐 수수료를 빼고 돌려줬다고는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면 그동안에 클레이 가격이 저렇게 막 요동을 쳐요. 그래서 사업자들은 그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어요. 클레이에 대한 관심과 거래가 유도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누군지 보세요. 다 전자지갑 사업자랑 이 클레이튼을 운영하는 그라운드 X, 지금은 크러스트라고 이름 바꿨죠. 거기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법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피해 유형이 뭐가 있죠? 이런 게 있잖아요. NFT를 사는데 알고 보니까 뭐 지적재산권 침해당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뭐 소유권을 행사를 못한다. 그 다음에 누가 탈취를 했다. 그 사이트가 없어져서 내가 접속을 했더니 이용을 못하게 됐네. 막 이런 문제가 있죠. 이게 법률적으로는 크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발행한 사람이 문제는 발행한 사람. 아니면 플랫폼 사업자가 채무 불이행을 한 건지. 그 다음에 뭐 훔쳐갔다 이러면은 사기 아니면 절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형사 그 소송을 하고 형사 처벌하면 되겠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지금 왜 안 되는 거죠? 무슨 법률을 적용할지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돈은 한번 넘어가면은 받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누가 내 돈을 가져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익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플랫폼 사업자한테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해요. 그럼 저 누구는지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의무를 부여를 하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게 자기 위에서 사업을 하는 아까 클레이튼 같으면 자기 위에서 프로젝트를 했던 뭐 크로노스, 뭐 다오, NFT 프로젝트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자기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표시를 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다 이제 가장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당연한 거죠. 이거 만약에 심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거는 사업자에서 막 우리나라가 규제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를 막 들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지금 잠깐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규제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언컨대 이 분야가 아니에요. 지금 농사를 지으실 때 약을 칠 분야하고 지금 이 약 그 비료를 줘야 될 분야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닥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라이센스는 뭐가 있냐면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가 있잖아요. 가상자산 사업자 사업이 뭐냐? 그랬을 때 NFT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증표. 그래서 NFT는 그 투자나 저기 결제의 목적으로 쓰이면 가상자산이다라고 금융위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NFT는 그냥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이 사업자들이 등록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신고를. 이분들이 주장한 이거예요. 이용자들이 자기 지갑에다가 암호를 가지고 있고 거래를 하고 나는 프로그램만 연결만 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중개가 아니다. 내가 그 사람들의 암호화 키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근데 그 판매 금액에는 수수료가 다 붙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만약 금융위가 잘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전자상거래법에 공정위 법률이 있는데요. 통신 판매라는 게 뭐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판매를 포함하는데 그중에 통신 판매 중개는 통신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예요.
여기 알선이라는 게 뭐냐? 광고 수단을 게시할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알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단 통신판매 중개업은 해당되죠. 통신판매 중개업에 해당되면 여기는 굉장히 상식적인 규제들이 다 있습니다. 일단 판매자를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되고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연대 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이제 온라인 쇼핑이 커지다 보니까 되게 강화가 되니까 이제 일부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같은 데서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까지 다 책임을 지기는 좀 부당한 면이 있죠. 그런 이제 논의가 됐는데 여러분, 쿠팡이 뭐 그렇게 잘못을 했나요? 우리나라에 네이버 쇼핑이 있어서 나라에 무슨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막 엄청 촘촘한 규제를 해요. 근데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지금 이만 꽃으로도 때리지 말자 막 이런 식이죠 지금. 그다음에 모금에 대해서도 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본시장법에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를 발행하고 모금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투자계약 관계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남의 사업에 내 돈을 투자하는 걸 투자계약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래서 SEC가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이 발행자 측의 사업 활동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주고 팔면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SEC가 뭐 대부분의 ICO가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고 한 거고 NFT도 커뮤니티 활동이 있을 때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용관계 이제 끝났어요. 2장만 남았으니까 이것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혀 여기 논의되고 있지 않은 그 보호관계가 있어요. 그게 이용관계예요. 지금 오락이나 투자, 그 도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은요. 당연히 지나친 이용으로부터의 보호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이나 금액 횟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메타버스 대세론에서 나오면서 2011년 뭐 이후생 알파 세대라고 하면서 걔네들까지 이용자 수에 다 넣는데 걔네들은 1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는 지금 이게 법이 집행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막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가 그냥 안 사면 되는 건데 그걸 넘어서서 최소한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신원을 밝히고 사업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법기관이나 정부의 집행을 촉구하면서 저희가 이런 사실을 좀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 정보를 잘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제 토론 주제 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3번 쟁점 잘 들었습니다. 3번 쟁점에 대한 발제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영훈 책임연구원님의 4번 쟁점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맡게 된 소비자원 정영훈 책임연구원입니다. 화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먼저 아마 제시된 그 문서 그냥 똑같은 거라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오늘 주제가 사실은 대주제가 메타버스 시대의 중추 NFT 시장 속에서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해서 사실은 지금 NFT에만 지금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왜 NFT가 메타버스랑 연결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나 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주제는 방금 뭐 소개해 주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겠고요. 지금 어떻게 하면 넘어가는 걸까요? 됐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가 뭘까부터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좀 짜졌는데 또 하나의 세상,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의 세상이고 재택근무할 때도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그리고 맨 처음 시작 뭐 포립 이런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막 아바타 갖고 서로 막 얘기하고 그랬던 게 이렇게 메타버스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로블록스 제페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메타버스였을까? 메타버스는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NFT가 아마 이쪽에서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맨 처음 게임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에서 캐릭터 만들어서 막 싸우고 있죠. 나는
되게 볼품 얻는 사람이었는데 게임 안에서는 되게 대단했어요. 뭐 레벨업을 했더니 만렙 찍어가지고 엄청 잘했어요. 이게 메타버스인 것 같아요. 디지털 플랫폼 이제는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게임도 했는데 요새는 그냥 막 소통하고 그 안에서 막 아까 재택근무도 했다 그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업무를 보거나 가끔씩 행사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제 또 하나의 세계가 될 것 같아요. 내 육체는 이제 현실에 있지만 정신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 보면 또 하나의 세상이다. 그랬을 경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죠. 분명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상거래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또 하나의 세상에서는 거기에 맞는 생활 패턴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맞는 메타버스 안에서의 법률이라든가 메타버스에 적용시킬 수 있는 법률 그리고 거기에 생각할 규제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거래 방식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맞는 거래 방식이 아마 오늘 나오게 되는 NFT를 사용한 NFT가 활용된 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 거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거래가 방금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거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요새 가장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아이템 거래는 그냥 누가 만들면은 사고 되게 단순했죠. 게임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사고 팔고 그랬는데 이게 분명 현실 세계에서 메타버스라는 거를 그냥 디지털 하나의 세상으로 봤을 때는 디지털 컨텐츠이기 때문에 교환환불이 안 돼요. 근데 또 하나의 세상으로 봤을 때는 교환환불이 돼야 돼요. 교환환불은 안 될까요? 판매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규정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뭐 여기 변호사님도 와 계시지만 보통 하나 일상생활 현실 세계에서는 거래가 일어났을 때는 사업자가 있고 뭐 소비자가 있게 돼요. 그거는 분명 거래이기 때문에 판 사람이 있으면 산 사람이 있는 건데 이게 좀 더 요즘 뭐 P2P 시장도 많이 발달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좀 모호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개인의 신분으로서 중고 거래를 하고 뭘 팔았을 때 이 사람은 판매자 사업자일까 소비자일까 아니면 단순히 구매자이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서 좀 넣어봤습니다. 뭐 아이템 실제로 이제는 요새 많이 메타버스 안에서 돈을 버는 분들도 계시죠. P2E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서 뭐 아이템이라던가 액세서리 팔아가지고 돈 버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분들은 그 메타버스 안에서는 사업자인데 현실 세계에서 이분들은 돈을 벌었는데 사업자일까? 수익을 냈겠죠? 근데 이거 아마 기타 소득자로 잡힐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은 안 했지만 그랬을 경우 이분들한테 과연 나는 메타버스 안에서 아이템을 샀을 때 교환환불을 뭐 의무가 있을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여러 그 거래 방식들이 있겠죠. 자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NFT가 이제 메타버스에서 나오는 이유가 이제 구성원들의 참여와 교류 그리고 탈중앙화를 위해서 NFT를 통해서 아이템에다가 NFT 박은 다음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주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분명 규제 차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화면 그냥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나눠드린 한글 파일 안에도 아마 이 정도 내용이 있으니까 그 자료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NFT 소비자 쪽을 생각하면서 NFT에서 왜 NFT가 나왔고 NFT에서 뭐가 문제고 NFT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먼저 좀 생각했던 게 대체 불가능성, 고유성. 저는 뭐 아까 변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암호화폐는 사실 같은 경우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이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자만이 사고 팔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좀 아쉬운 얘기지만 저는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암호화폐나 이런 쪽에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불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저는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이라든가 NFT의 대체 불가능성, 뭐 고유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온라인 세상 안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생각을 했어요. 뭐 대체 불가능성이 그래서 가장 크게 저희는 했고 뭐 크립토 펑크 같은 되게 유명한 것도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폰지 사기 보이시죠? 이게 아무래도 이런
좀 불안함 같은 경우는 불완전성이라고 해서 되게 좀 뭐라고 하셨는데 불안정성, 불안함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FT와 소비자 거래를 생각했을 때 NFT 활용 사례들 어떻게 소비자들은 어떤 목적에서 NFT를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를 소비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가 아까도 뭐 NFT가 이런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셨는데 저는 첫 번째 똑같다고 전 봤습니다. 수집품 분야라고 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 되게 특이한 거 많이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만 해도 사실은 예전에 뭐 한창 만화책 수집할 때 2권 사가지고 하나는 랩핑 안 벗긴 상태로 보관하고 하나는 그냥 랩핑해서 벗긴 다음에 보는 용도로 이렇게 막 수집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분명 특이한 거를 하고 아니면 가치가 있는 걸 모집하고 싶은 사람은 분명 있는데 그때 디지털 분야에서는 NFT가 부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사실은 요새 이제 가장 나오고 있는데 가상자산으로 이제 투자 상품으로서의 이슈가 있겠죠. 이거는 오히려 사실은 별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워낙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이슈도 많이 있고 뭐 희소성 변동성에 관한 NFT 투자들이겠죠. 뭐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넘기는 게 투자니까요. 세 번째가 말 그대로 이제 고유성 확보 수단으로 뭐 저는 이거를 이제 정품 확인서, 등기 필증 같은 경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온라인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몇몇 명품 브랜드들이 아예 칩을 박아가지고 그 칩이랑 NFC를 연동시켜가지고 이건 정품이고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고 거래는 어떻게 식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이제 AS 같은 경우도 이 NFT를 통해서 IC 칩이 박혀 있는 것들은 정품 인증받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다른 활용 방법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NFT가. 근데 이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좀 디지털 수집품도 아니고 좀 투자 쪽에 너무 국한되어서 NFT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좀 너무 NFT라고 그러면 무조건 좀 이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좀 이를테면 묻지마 투자 비슷하게 NFT는 무조건 성공한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제품을 사고 팔고 그런데 뭐 손해 보고 그거는 막상 그렇게 됐으면 이건 일반적인 주식 투자는 똑같이 단순하게 투자자의 혹은 이것을 구매한 소비자의 약간 두 개 뭐 용어상의 좀 표현은 다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뭐 투자자이냐 소비자이냐에 따라서 약간 뭐 다르겠지만 투자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맞기 때문에 좀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국한된 용어에서 좀 나오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외에도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아이템 등을 거래할 때도 역시 NFT가 발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최현창 발제하시려고 오셨지만 최현창 선생님께서 쓰신 기사들도 보면은 아마 오히려 NFT 발행의 거의 대다수는 게임 아이템이나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한 뭐 몇십 프로 안 되는 비율이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NFT라고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쪽 시장이 더 소비자 입장에서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템 구매 사용 이거는 그냥 똑같을 것 같아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NFT가 안에 발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상관없고 그냥 게임 아이템, 뭐 NFT 기반, 블록체인 기반 게임들이 많으니까요. 거기에서 좀 NFT가 박혀 있을 뿐인 거고 수집품으로서의 구매 거래에 했을 경우 좀 법적 이슈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 예술품 시장이 디지털로 그냥 전환된 개념으로 보고 뭐 미술품 옥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온라인 시장으로 왔을 때고요. 단지 이제 그게 이제 디지털 컨텐츠를 내가 구매한 것인가 아니면 그걸 보유했다는 아까 부동산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부동산은 어딘가에 있고 그 이를테면 예술품은 어딘가에 있고 그거를 내가 보유했다는 권리증을 좀 더 간편하게 된 게 NFT라고 봐야 될 것인가. 또 이제 디지털 컨텐츠를 보유하는 것에 한계가 좀 있겠죠. 이게 전반적인 권리니까 소유권인가 아니면 지식재산권까지 갖춘 IP까지 갖춘 권리인가. 그거 물론 NFT마다 다르게 되는데 이게 가끔씩 혼돈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소유권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거기에 있는 그
서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블록체인 망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그 폐쇄망 같은데 내 외부 폐쇄망 아니면 오픈망에 박혀 있는 파일을 내가 가졌다라는 부분만 하는 것인가? 혹은 세 번째 같은 경우 위 변조의 문제인데 이제 NFT가 진짜일까? 진짜일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1차 저작물에서부터 그 허가를 받지 않은 2차 저작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걸 온라인으로 옮겨가지고 누가 파는데 그 누구도 방지를 할 수가 없어요. 중개소들에선 책임을 지지 않고 중개소든 그냥 들어오면 팔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통 중개소는 이런 작품들이 이런 말들이 많아지거나 해봤더니 진짜 문제가 있는 작품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중개소에서 없애버려요. 그런데 블록체인의 특성상 블록체인 망 안에는 남아 있게 되거든요. 중개소에서 안 보일 뿐이지 망에서만 남아 있을 때 이거는 그러면은 어딘가에는 있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러고 나는 구매해서 이미 코인을 지불했는데 중개소에서 없앴다고 그러고 그 거래를 사실 환불은 해줄 수는 있는데 만약 이미 코인을 누가 팔았어요. 그 NFT를 판매자가 코인을 받고 또 코인을 팔아버렸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익명으로 돼 있다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투자 상품으로서의 구매 거래 이거는 역시 좀 소비자라고 저희는 소비자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주식시장이랑 비슷하다는 부분 아까 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다만 거래소의 역할이 좀 약하다는 부분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이제 소비자 이슈들이 있겠죠. 인증 방식으로서의 NFT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온라인 상에서는 위 변조가 좀 어렵다라고는 했는데, 여전히 그 ICTV랑 오프라인 상에서 연동된 거니까 그거에 복사하면 가능해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 이제 NFT 거래에 있어서 문제점을 계속 중개소 쪽으로 국한을 시키다 보면 나오는 것들이 NFT나 블록체인에 사실은 원래 이제 제가 알기로 원래 되게 중요했던 이슈 하나 탈중앙화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관리가 있게 되려면 사실은 탈중앙화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중앙적인 관리 체계에 있다든가 법적 규제에 들어와야지 이게 관리가 되는 부분인데 단순히 참여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로서 블록체인망을 이용하는 이 NFT가 이렇게 관리 체계에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 이런 식으로 투자 대상, 거래 대상으로서 규제를 받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어떻게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좀 아이러니가 될 수 있어서 이용을 하는 것은 맞지만 과연 이게 관리할 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나오는 게 이게 저희가 NFT 자체가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거래할 때 코인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NFT의 가치가 일정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 거래 수단으로 쓰이는 암호화폐 때문에 가치 변동이 너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때 과연 이 NFT의 가치가 거래 수단에 불과하는 이 암호화폐 혹시 코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뭐 스테이블 코인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우리 원화나 달러로 사고 파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그 NFT의 미래 금방 1분이면 끝나니까 잠깐 할게요. 그 NFT 효용성에 비해서 사실은 이게 NFT 자체가 너무 디지털 수집품 혹은 투자 상품에 국한된 것에 대한 부분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업들이나 산업계에서 너무 과도한 프로모션들이 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대기업들에서 프로모션 걸 때 실물 상품보다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NFT를 막 엄청 뿌리면서 행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랬을 경우 소비자들은 분명 홍보 효과는 분명히 누려요, 기업들에서. 근데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물 자산이 없는 그런 것들 받아서 실익이 없는 효과가 벌어질 수도 있어서 좀 애매하다. 또 아니면 뭐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이 띄어지면서 그 NFT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이 띄어지면서 거기에 소비자들이 현혹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았고요. 수집품 혹은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이것을 여전히 투자자의 몫으로 이 투자 실패로 놔둬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명 소비자의 몫도 있고 투자자의 몫도 있겠지만 중개사의 역할도 중요하니까요. 아까 전기 사용이 많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 역시 이제 무분별한 NFT 발행 자체가 망과다 사용을 하게 되면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콘텐츠 오히려 너무 많아지니까 어떤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콘텐츠 차별성 저하라든가 비교할 때 있어서 구매자 피로 같은 경우도 유발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 경우도 소비자들 혹은 판매자들, 제작자들 그리고 또 산업계에서 다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 혁신이 보다 좀 거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기술적 활용성에 좀 주안점을 주고 이루어져야지 될 것이지, 이런 식으로 투자 쪽이라든가 수집 쪽이라든가 너무 한쪽으로 국한돼서 나오는 부분들은 좀 고쳐져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발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영훈 연구원님의 발제까지 다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역시 토론자 패널분들의 질문 혹은 토론의 화두 같은 거를 먼저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한꺼번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론자 패널이신 최은창 편집위원님부터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발제자분들에게 질문 혹은 토론 화두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NFT 관련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사실 NFT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시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 산업진흥의 측면에서 웬만하면은 규제를 도입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고요. 또 기재부라든지 과세 당국에서는 이것을 지급이라든지 투자 목적에 의해서 이제 활용할 때는 이건 좀 통제를 하겠다, 가상자산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가 있고요. 또는 오늘처럼 이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NFT 오픈 마켓에서 좀 이제 사기 거래라든지 자기가 권한도 없는데 NFT를 발행했을 때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또 NFT 중개 마켓플레이스는 그것이 나름대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어서 그쪽에서 좀 자기가 투자를 해서 좀 성공해보고 싶다 이런 식의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스타트업들이. 그래서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제가 오늘 예전 그 변호사님 발표하신 거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언급하신 것도 아주 일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가상자산 얘기를 좀 하면은 그것이 이제 특근법으로 규제되냐 마냐에서 이제 금융위가 2021년 작년에 해석에 의해서는 가상자산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고, 그것이 만약 특근법에 의해서 가상자산에 해당되면 의심거래 보고 의무까지 있고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은 사업자들이 사업하기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재부는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5천만 원 이하까지는 과세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고, 이게 굉장히 이제 아주 이게 미확정적인 거죠. 근데 미국 SEC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블록체인이 폭락하니까 이제 규제 조치를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면서 이제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있는지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꼭 특허법을 규제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오픈 마켓플레이스에서 NFT를 거래하는 일반 소시민들이 많잖아요. 물론 모두가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집형도 있고, 그다음에 멤버십형도 있고, 프로파일 픽처를 통해서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멤버십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금융 과세 당국이 보듯이 투자 목적으로 보는 의심거래 정황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마켓플레이스에서 일반적 소시민들이 볼 때는 내가 이것을 샀을 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걸 재발행해서 아니면 재판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올린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것이 저작권이 정확히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구입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낭망을 하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누가 그 거래소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책임이 좀 필요하다. NFT 플랫폼 책임이 좀 필요한데, 그것이 거래소가 모든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업자 등록은 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허가제도 아니고 일정한 경우 사업을 하려면은 그냥 사업자 신고를 해라.
그럼 신고 의무가 그렇게 뭐 굉장히 강한 규제도 아니잖아요. 신고를 해야지만 피해자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아이덴티파이를 해서 나중에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소장 보낼 주소도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이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의무는 아니고요. 그 모든 그런 식의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브로드하게 볼 때 일반적인 NFT 그 마켓플레이스 운영하려는 사람들은 신고를 하는 사업자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가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작권 보호의 문제인데 자기가 이제 저작권자가 아닌데도 어디서 인터넷에서 긁어와가지고 자기가 저작권자처럼 행세하면서 업로드해서 NFT 민트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거래소도 사실은 그 사람 지갑 번호를 알고 있지만 정확히 주민등록번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마켓플레이스 올리는 게 아니라 오픈시에 올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오픈시에 비슷한 문제 생겨가지고 이제 오픈시에 제가 미국에 뉴욕에 있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 보냈는데 그런 건 그 저작권 문제가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대답 굉장히 빨리 해줘요. 한 2시간, 3시간 내로 바로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픈시는 그런 문제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이미 소송이 많이 발생했고 영국 로펌에서도 그런 것들 컨설팅 해주는 니즈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업비트 두나무에서 운영하는 업비트 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는 Know Your Customer 이런 제도가 있어서 거래 지원 검토 과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NFT를 발행하려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좀 검토하는 법적인 리스크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무단으로 뭐 NFT를 저작권이 없는 상태에서 발행하는 문제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업비트기 두나무가 이거를 뭐 규제가 있어서 했습니까? 자신의 플랫폼 평판도를 높이기 위한 되게 좋은 어프로치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중소규모 NFT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오픈시는 하지 않아요. 오픈시는 이거 하지 않는데, 근데 클레임이 들어오면은 바로 법정의 소송까지 같이 제기하기 때문에 그럼 테이크다운 노티스를 하겠다는 식으로 컴플레인이 오면은 바로 통보를 합니다. NFT 지갑을 가진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수 있죠. 근데 오픈시에 말을 안 들으면은 그걸 마켓에서 내립니다. 내리거나 계정을 정지시켜버리는 강력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오픈시에서 이용하고자 싶으면은 자기가 그 지갑을 이용하려면은 그 말을 따라야 하는 거죠. 플랫폼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방법이 있죠. 뭐 지갑을 바꿔치기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플랫폼이 어떤 우리가 지금 강한 규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플랫폼 사업자가 약간만, 그러니까 NFT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사업자가 약간만 자신이 좀 고민을 한다면 이런 식의 오픈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 경우에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도된 사례는 많지 않겠지만 크고 작은 피해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양산되기 전에 모든 NFT 사업자가 뭐 어떤 불법 행위를 하거나 뭐 수익에만 골몰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계속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 시장이 커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제도적으로는 좀 장치를 해놔야지. 지금 뭐 누가 그 마켓플레이스 운영하는 자체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회선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이 뭐 그 모든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죠. 근데 그거를 NFT 마켓플레이스가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서 자기를 디펜스하는 거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NFT를 내가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할 때는 내가 이걸 믿고 산다는 식의 그 소비자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나는 모른다. 너네들이 거래를 하는 거고 아무 거래니까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뭐 플레이어들이 등장해 있는데 거기서 소비자 보호가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제 롱텀으로 볼 때는 생태계 조성을 하려면 사업자 플랫폼 NFT 플랫폼 사업자가 조금은 자신의 자율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하던가 뭐 지금 두나무가 하는 거 업비트 하는 거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좀 소비자부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면 적어도 이런 피해는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되게 좋은 또 마켓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완벽하게 정품 인증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자기가 저작권이 있다는 걸 입증하라고 하는 걸 뭔가를 내라고 하면은 그럼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피해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네, 그리고 지금
지금 사실은 특허법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아직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NFT 거래 해보셨나요? 실제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음 먹으면 내가 이제 내 계좌에 있는 것을 이제 이더리움 바꿔가지고 통장에 뭐 지갑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탈세를 해서 누군가한테 돈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교묘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가 이제 많이 이제 적발된다면은 금융 당국도 아마도 특검법 규제 대상으로 많이 포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NFT를 이 사람이 샀을 때 도대체 수집형으로 샀는지 아니면 멤버십용으로 저희가 뭐 그냥 샀는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하는지도 몰라요. 그걸 이제 어떤 뭐 5천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맥시멈 규제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액수 자체도 이더리움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갑자기 규제 대상이 되냐는 컴플레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카테고라이즈해서 규제를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산재하기 때문에 어떤 칼로 딱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딱 어떻게 규제로 가면 되겠다 이런 식의 건 아직은 좀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고 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심준보 일반 이용자 패널분의 이제 질문 있으면은 질문 지금 해주시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최은창 위원님의 토론 내용과 해가지고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일반 이용자 패널로 참석한 심준보라고 합니다. 일단 배훈철 위원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일단 모든 소비자들이 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NFT의 경우 흔히 뭐 팔로워 수를 조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고용으로 해서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간파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명 사기 프로젝트들이 꽤 많습니다. 혹은 이제 NFT의 경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제 매체가 어떤 디스코드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런 플랫폼들이 해킹당하는 사례 혹은 이제 민팅을 하러 이제 사이트를 방문을 해서 지갑을 연결했을 때 사이트가 해킹당하는 경우로 NFT가 탈취되거나 혹은 갖고 있는 코인이 없어지는 그런 일명 러그풀 사례도 잦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 프로젝트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 혹은 산업계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소비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동의하고요. 모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 이론들이 나와 있죠. 특히 행동 경제학 이런 거 보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지 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볼 때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의 그 행위를 나는 비난하거나 무엇이라고 내가 합리적이라는 방향으로 끌어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제 문제 제기였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지만 자기만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거 자체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지금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NFT가 발행되는 거에 대한 유형들이 작년에 이제 발행되고 올해 공개됐던 금융연구원에서는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저는 한 6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상황들에서 보면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거나 STO 형태로 발행되는 NFT는 다 증권법에 문제가 돼요. 지금 현재 있는 법에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단에 대한 문제하고 지금 여러 번 나오는 거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마켓플레이스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마켓플레이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규정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FT를 바라보는 것을 가상자산으로 바라보게 되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를 져야 되는 거고 이게 디지털 증서의 전자적 상거래로 본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중개업이라는 부분들로 적용을 하면 되니까 이것을 어떤 자산으로 볼 것이고 어떤 거래로 볼 것이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법 체계를 적용하면 판매자, 마켓플레이스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앞서 이제 얘기했던 오피트 사례에 대해서 오피트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업비트는 가상자산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 KYC하고 트래블 룰을 해야 돼요. 이미 인프라가 되게 좋은 사업자이고 암호화 자산 시장에 거의 7, 80%를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NFT 시장마저도 그런 사업자들이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후발주자나 시장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따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업비트가 아니어도 비블락 NFT 같은 경우는 이미 자체 그 암호화 사업자면서 NFT를 하고 있기 때문에 KYC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켓플레이스 하는 사람들이 판매자와 거래자의 모든 신원들을 확인하는 KYC를 해야 되냐 이슈는 가상자산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산업 활성화 부분에서. 대신 이제 마켓플레이스는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는 정도는 빠르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제가 이제 여기 메모해 놓은 건 이런 거거든요. NFT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게. 그럼 NFT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유형별로 잘 정리를 한 다음에 나눠야 되는 거는 NFT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인가? 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NFT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자상 거래하고 있는 오픈마켓에 가서 진품, 가품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품에 대한 문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슈는 NFT 시장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되는 법들을 NFT에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요. 문제가 되는 것은 NFT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있느냐라는 건데 NFT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NFT의 고유 특성이 교환 불가능한 non-fungible 토큰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비싼 미술품이 있거나 비싼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10,000개나 20,000개를 발행해서 조각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조각 투자를 하는 건데 내가 10,000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10,000분의 1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하고 내가 교환을 하더라도 10,000분의 1의 가치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죠. 이거는 본질적으로 non-fungible 하지 않아요. 그냥 NFT라는 기술을 발행하고 펀저블한 토큰을 만들어내니까 얘는 그냥 STO가 되는 거예요. 시큐리티 토큰이 되고 증권형이 되니까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는 NFT에서 발생되는 제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토큰을 발행하면 코인을 발행하면 증권형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해지고 사람들이 잘 안 받아주니까 야 여기 미술품 있어 부동산 있어 이 10,000개로 쪼개서 하면 10,000분의 1 조각을 네가 살 수 있으라고 하는 거는 이거 증권법에 그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자산 유동화를 시도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건 NFT로 발행하지만 NFT가 아닌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빨리 잡아야 되는 거고 NFT에 대한 그러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다른 국회 세미나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 돼요. 그러니까 NFT를 발행할 때 인증평가원이라는 가칭 제가 그 기관을 제안을 했었는데 NFT를 발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진품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으면 인증평가원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인증평가원에서 인증번호를 받아서 NFT를 발행하는 디스크립션에 대한 설명 중에 내가 인증평가원에서 받은 인증번호를 넣어주는 정도는 보완하면 그거 없는 거래도 하고 인증번호를 받은 거래도 하는데 소비자들이 볼 때는 인증번호가 있는 것에 대한 좀 신뢰를 더 하겠죠. 그리고 인증평가원들은 그 인정을 원하는 사람들의 인정 절차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NFT의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복잡하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에 대한 다양성들을 좀 폭넓게 유형들을 분류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규명을 하는 절차들이 먼저 돼야 되는데 어떤 단일한 문제나 특정한 분야의 문제를 가지고 바로 규제를 들어가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이고 아까 시각적인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웹 2.0에서 웹 3.0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 활동했던 그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보상해야 되고 이용자가 적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획득한 어떠한 것들에 대한 디지털 아이템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웹 3.0의 생각이에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기업이 프로모션을 해요. 카톡 이모티콘을 준다고. 카톡 이모티콘을 받았더니 한 달 지나면 없어져요. 근데 제가 카톡 이모티콘을 받기 위해서 제 개인정보도 주고 무슨 활동도 하고 공유도 했는데 그 노력은 한 달 뒤에 없어지냐 하면
내 개인정보는 기업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소멸하는 것을 동일하게 기업이 하느냐. 기업은 고객 정보를 획득하고 난 다음에 한 달짜리 이모티콘을 주고 자기는 고객 정보 유지하고 있다. 지금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유지하는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이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을 그게 디지털이 됐건 뭐가 됐건 내가 획득한 것을 계속 소유하고 싶다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져 가는 과정에서의 관점들을 바꾸지 않고 그 예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뭔가 자꾸 규제하려고 하면 꽤 많은 이제 부작용들이나 자본들이 생겨날 텐데 오늘 같은 이제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좀 폭이 넓어지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네. 박성준 교수님. 저는 오늘 토론한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이게 뭐 토론도 아니시고 그냥 자기 입장만 발표하시는 것 같아요. 좀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너무 많은 오해로 인해서 문제도 아닌 거를 계속 문제로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뭐 NFT 소비자에 대한 문제점 말씀하시는데 제가 1990년대 인터넷 진흥을 정책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키사의 창립 멤버인데 제가 전자사업법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민원서로 인터넷 발급하시는 거 아시죠? 주민등록부 인터넷 발급하시죠? 굉장히 편리하시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대한 줄 아세요? 정보 보안이 문제다. 이거 사기치면 어떡하느냐. 인터넷 전자상거래 한다고 했을 때요. 그때도 소비자보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엄청난 많은 문제점을 제시했고요. 반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전자상거래 됐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으세요,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95% 정도 내용은 제가 볼 때 오해해서 생기시는 거예요. 오해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그게 NFT가 되든 뭐가 되든 오해가 좀 많으신 것 같다. 나머지 5% 정도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시장의 건전성은 확보해야 됩니다. 저는 소비자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 줘야 된다. 그 건전성을 확보하는 거는 기업체만 맡기시면 안 된다. 시장의 속성은 악화되는 게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는 정부하고 기업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 저희들한테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뭐 코인으로 결제하는 거 좀 어떤 분은 말씀을 하시는데 NFT 마켓플레이스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요, 사업자로. 신고할 수가 없고요. 기껏 신고하면은 그냥 사이비로 통신 판매업자를 합니다. 그리고 NFT 마켓플레이스 살려면은 원화 결제가 편하잖아요. 원화 결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한테 그러니까 NFT 마켓플레이스나 시장에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 빨리 요청을 하셔야 돼요.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검법은요, 우리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금 세탁방지법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특검법은 여기서 논의 대상이 아니고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이번 정부가 만든다고 하는데 NFT 마켓플레이스, 세상이 변하는 시장이 변하는 속에서 소비자나 투자자를 보호하는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 주는 것을 빨리 정부에게 요청을 해서 제도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업체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소비자나 투자자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어도 지금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 NFT 시장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악화돼서 건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시장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 말씀하시는데 업체나 저희같이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교수나 업체들은 정부에게 암호화폐 관련된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를 해달라고요. 3년 전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셔야 돼요. 근데 정부는 지금까지 방치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 자유시장이에요, 지금. 그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관리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문제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오해가 덧붙여서 자꾸 증폭되는 겁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 NFT 시장이 빠르속히 관리되는 시장으로 전환이 돼서 소비자 보호하고 투자자 보호하는 그런 건전한 시장 생태계가 빨리 정착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 소비자나 투자자 보호도 없을 뿐 아니라요. 저희 나라의 경쟁력도 없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의 미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토론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저한테 얘기할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아서 제가 나서서 죄송한데요. 문제의 본질과 시장의 본질을 좀 더 정확히 봐주셨으면 해요. 특히 청년들. 제가 3년 동안 수없이 많은 강연을 했는데 제 강연자들 맨 밑에 표제가 뭐냐면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요. 대한민국의 미래고 청년들의 희망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거의 촉박하긴 한데 조금만 더 최대한 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하실 분들 있으시면 발언해 주세요. 저기 대학생들이 오신 것 같아요. 많이 헷갈리시죠? 사실 기술에 대해서 알면 다 끝나요. 그냥 기술을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 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떠다니는 연이요. 근데 어느 날 연 장사꾼들이 많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이제 하늘을 나르는 기술을 모두 개인이 1인 1년 시대다. 비행기는 막 공항도 필요해. 연료도 많이 써. 또 항공사가 바가지가 씌우고 스케줄도 자기네들이 관리해. 기내식도 내가 먹은 걸 마음껏 먹을 수가 없다. 근데 이제부터 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연을 가지고 이걸로 자유롭게 모든 거를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막 연결할 수 있고 지금 되는 건 없지만 연 2.0, 연 3.0이 있으니까 이제 좋아질 거야. 자, 연 코인을 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되죠? 연이 뭔지를 한번 보거나 연이 뭔지 개념을 아는 사람은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걸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블록체인과 코인 누가 돈을 버는가라는 책을 가져와서 저기다 갖다 놓을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고 친구들한테 알려주세요. 지금 토론이라는 거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가 않고 자유라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자유의 기본이 뭐죠? 남한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들이 지금 있는 법을 적용을 받지 않으려고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제발 법을 적용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냥 지금 법을 적용하면 돼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법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요. 뭐 공정위 같은데 신고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금융위에. 그래서 법은 이런 해석과 연구보다 집행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이해관계자가 많고 사업자들은 돈이 정말 많잖아요. 돈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연이 뭔지를 알듯이 그냥 이 간단한 사실을 알아버리면 그런 건 다 없어지고 통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기 특히 대학생들은 끝나고 이거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을까? 제가 걱정하는 건 두나무에서 지금 중학생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블록체인이 인터넷이다. 그리고 신뢰 이미지, 투명 공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익명으로 막 이루어지고 이런 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애들이 받을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좀 확실히 알자. 이 기술만 알면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한데요. 자꾸 참 그리고 교수님 예. 지금 NFT 말씀하셨는데 NFT랑 코인이랑 관계 없다고 했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사업 그 부동산 NFT 코인 실 부동산을 하는 그거는 교수님이 상장하신 다운 코인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교수님한테는 축하드려요. 그 상장하신 거. 하지만 지금 청년들의 미래는 이게 안 하는 게 애들이 사는 길이죠. 그 다운 코인으로 지금 NFT 부동산 연애정의 말씀하셨잖아요. 연애정의. 암호화폐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NFT 정의? 네, 있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정의가 뭐죠? 전산 코드로 숫자를 기록해가지고 인터넷 계정으로 주고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쿠팡에 가서 문제 많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쿠팡에 보면은 삼성전자 TV라는 게 뜨죠. 이미지. 예, 그 이미지를 보고 여러분은 돈을 지불하고 사죠. 쿠팡을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삼성전자 TV가 누구 건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지금 쿠팡에서?
원래 소유주가 누구 건지. 여러분이 물건을 사려면은 원래 소유주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그 삼성전자 TV가 누구 건지, 그게 원래 제조업체 건지 아니면 대리점 건지 쿠팡 건지 아시나요? 원산지가 어딘지 소유주가 어딘지 아시나요? 그거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NFT는. 지금 여러분 우리 배운철 교수님 웹 2.0, 3.0 얘기하는데 웹 1.0은요 그냥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웹 2.0은 소통하시잖아요. 웹 3.0은 뭐냐면 네,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예, 그걸 말씀하세요. 알게 해주는 건데 그러면 그걸 알고 싶은 사람에게 그걸 알게 해주고 그걸 알게 해주는 거에 대한 적당한 대가를 서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알고 지금 싶지 않은 문제- 사람은 그걸 모르면 되고. 근데 아니, 알고 싶지 않으면 지금 안 하시면 코인의 돼요. 그렇죠. 근데 코인의 구조는 뭐냐면 그걸 알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그 코인을 보상으로 줘요. 뭐 글을 읽으면 보상을 준다, 걸으면 보상을 준다, 게임을 보상으로 준다. 그래서 코인을 보상으로 받잖아요. 근데 그 코인을 거래소에 팔아야 보상을. 죄송한데 논의를 받는 NFT에 거잖아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NFT에 집중합시다. NFT 했을 때 NFT 아니, 마켓 저는 이제 저기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계속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처음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이고 조금 노력을 해야 돼요. 남이 그냥 씹어 먹어준 거를 주워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별것도 아니니까 블록체인이 뭔지랑 원리가 뭔지를 알지 않으면 연인데 지금 이제 비행기를 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걸로 착각하면서 돈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공부의 필요성이 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이게 드립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NFT 콘텐츠 협회에서 나왔고요. NFT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이게 그 최대한 빨리 코인 논의가 되는 끝내주시면. 부분으로 되어 네. 있는 것은 정말 내용적으로 잘못되어 있고요. NFT는 충분히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여기서 이제 뭐 아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NFT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일단 NFT에 좀 집중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효용 연구원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네, 최대한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가? 아, 네. 그 너무 토론이 가야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네, 이게 사실 이렇게 난상 토론이 원래 약간 더 길어져야지 원래는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지만 뭐 주최 측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좀 그냥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하는 발언으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NFT라고 해서 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NFT 나왔고 코인도 나왔지만 이게 사실 암호화폐 때 나왔던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기술은 기술대로 놔둬야 되고 기술 때문에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좀 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로 나타나는 문제들에서 분명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는 형식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이용했을 뿐이지 어쨌든 간에 사기치는 놈들은 사기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관리할 수 있는 건데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놔두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소비자 문제라든가 아니면 소비자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걸 악용하는 놈들을 어떻게 처단을 할지 처단? 좀 이상한데 악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뭐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고 이 자리에서 하면 좋겠지만 안 나올 것 같아요. 결론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이것을 누구에게 요구를 할 것인가 또 누가 역할을 할 것인가 뭐 산업계가 될 수도 있겠고 학계가 될 수도 있겠고 정부에서 마련을 해야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저희처럼 소비자원이라던가 아니면 여기를 저희를 좀 지원해 주시고 법조계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규제 차원으로 넣을 부분들은 넣고 기술적으로 발전시킬 때는 발전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시간 단계상 저 많은 얘기 못 들어가지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역량이 좀 부족해서라고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워크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